제5회 통화정책의 이론과 실제 교과서의 허구와 현실 원리.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제 유튜브에서는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주제별 시리즈와 사안별 브리핑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1.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첫 시리즈로 선정한 화폐와 은행의 5번째 주제, 통화정책의 교과서 설명과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1회의 대출이 예금을 창조한다 편에서 현대은행의 핵심 원리를, 제2회 부분지급준비제도의 신비편에서 예금이 대출의 재원이 아님을, 제3회 돈은 어떻게 오가는가 편에서 은행 간 결제의 실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4회에서는 시야를 세계로 넓혀 국제결제의 절차와 달러, 패권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편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수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의 설명과 현실의 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2. 교과서의 통화정책 원리, 화폐 승수 이론. 경제학 교과서는 이자율, 즉 금리가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중앙은행이 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금리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설명은 바로 화폐 승수 이론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가 시중은행의 대출 과정을 거쳐 몇 배로 확대됩니다. 이런 전제에 따라 교과서는 중앙은행이 3가지 주요 수단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사고 팔아 시중의 본원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입니다. 둘째,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 개별 은행의 단기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즉 중앙은행의 대출금리를 의미합니다. 이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시중 대출금리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지급준비율 조정 정책입니다. 은행이 고객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여 그 비율을 높이면 대출 여력이 줄고 낮추면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는 원리입니다. 이 3가지 수단을 통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며 경기를 조절한다는 것이 교과서의 기본 설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깔끔한 체계처럼 보이지만 이 모델은 실제 세계의 통화 정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3. 교과서의 한계, 화폐는 내생적이다. 현대의 중앙은행은 교과서가 가정한 것처럼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화폐 공급이 중앙은행의 명령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의 신용창출 활동을 통해 내생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예금을 모아 대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이 예금을 만듭니다.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순간 새로운 예금이 기록되고 그때 화폐가 창조됩니다. 즉, 화폐는 중앙은행이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부의 신용활동을 통해 스스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이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 신용활동이 일어나는 조건, 즉 자금의 가격과 규제 환경을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금리가 통화정책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이 같은 현실의 경향을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 머니 크리에이션 인 더 마던 이카노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빌려주는 중개기관이 아니다. 은행의 대출이 새로운 예금을 창조한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직접 조절할 수 없으며 금리를 통해 신용의 여건을 조정할 뿐이다. 결국 화폐 승수 이론이 설명하는 통화량 조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부분지급준비제도 하에서는 은행에 의한 화폐 공급은 본질적으로 신용에 의한 내생적인 것이며 통화정책의 핵심은 화폐의 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용의 속도와 방향을 금리를 통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4. 한국의 통화정책 변화.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통화량 목표제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량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고 본원 통화를 조절해 물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량과 경기, 물가의 관계는 불안정했습니다. 이에 1998년부터 한국은행은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돈을 풀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싸게 혹은 비싸게 빌리게 할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5. 기준금리의 의미와 역할. 이제 통화정책의 중심은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대표금리로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콜금리는 은행들 사이에서 하루 단위로 부족한 준비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콜금리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6. 공개시장 운영, RP 매매의 실제. 기준금리는 실제로 RP 거래, 즉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통해 시장에 전달됩니다. RP 거래는 일정 기간 후 되사거나 되파는 조건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것인데, 형식상 매매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을 담보로 한 단기 대출입니다.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하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준비금이 공급됩니다. 반대로 RP를 매도하면 자금을 회수하여 준비금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금리는 RP 입찰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RP 매매를 통해서 콜금리는 기준금리 근처에서 안정되도록 조정됩니다. 즉, RP 매매는 기준금리를 시장에 전달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7. 여수신제도와 지급준비제도. 두 번째 수단은 여수신제도입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수신제도는 개별 은행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정책입니다. 공개시장 운영 후에도 준비금이 부족한 개별 은행은 기준금리보다 높은 대기성 여신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반대로 잉여 자금이 있는 개별 은행은 기준금리보다 낮은 대기성 수신금리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한과 하한의 금리 범위를 정책금리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콜금리는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제도는 지급준비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거의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독립적인 통화조절의 수단이라기보다 금리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적 기반으로 남아있습니다. 즉, 지급준비율은 은행 간 결제와 유동성 관리의 최소 안전판일 뿐 통화량을 조정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8. 결론. 통화정책의 신화와 현실. 정리하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아직까지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이나 본원 통화의 양, 그리고 지급준비율의 조정을 통해서 시중의 화폐량을 통제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의 양을 직접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준비금의 가격, 즉 금리를 통해 신용의 규모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정해지기보다 은행과 민간의 대출 행위를 통해 내생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통제자가 아니라 조정자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통화정책은 돈의 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며, 그 핵심 도구는 RP 거래를 통해 작동하는 기준금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